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연명의료상담사 임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언에 대해서는 유언의 법적 효력, 또 유언의 형식, 유언장에 담기는 내용, 아름다운 유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유언은 우리 민법 1065조에서 1114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언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유언은 당연히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유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언은 민법에 있는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서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목적은 뭐냐? 유언을 하시면은 이 유언은 하나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재산에 대한 부분이나 상속에 대한 부분도 유언에 남기고, 그리고 일반 교훈이나 당부의 얘기도 유언에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재산과 상속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내가 장남에게 내 재산의 50%를 준다, 뭐 이렇게 이제 남기면은 그것은 어떤 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써놓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당부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언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이제 죽음의 준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언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언은 첫 번째로 가족에게 남기는 하나의 이별 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과 이별을 한다면은 얼마나 슬프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의 이별 편지를 남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재산과 일에 대한 마지막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좀 나눠주고 싶겠죠. 그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간의 재산 상속을 이렇게 유언장에 잘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한 하나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정리도 되지만은 유언장은 또 일찍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유언장의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좀 더 남은 생을 보람 있고 또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유언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형식에는 민법에 정한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국민들이 유언을 남겨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5가지 방식 중에 어느 방식으로 유언을 해도 가능합니다. 우선 보면은 제일 먼저 자필 증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1066조에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 세 번째는 공정 증서, 네 번째는 비밀 증서, 다섯 번째는 구수 증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굉장히 간단해요. A4 용지에 1장 또는 2장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절차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필 증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민법에 정한 5가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성명이죠. 유언자 나 홍길동은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언자의 주소, 주소를 써야 유언자의 확인이 정확히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누고 또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그런 것들이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작성연월일입니다. 작성연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날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의 성명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실히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필 증서로서의 하나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쓰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언을 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유언을 써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써서 그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 후에 반드시 수정한 곳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 이제 도장을 찍어서 내가 수정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고, 이 유언은 외국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한다든지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이름만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든지 또 이제 복사본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필로 유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서 본인이 작성한 유언장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또 그런 곳에 가면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뭐 그분들이 문자를 잘 알아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연세가 높으시면은 이렇게 손도 떨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문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 또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참 좋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녹음을 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있고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또 유언의 연월일, 성명,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옆에 있던 증인도 함께 내가 홍길동의 녹음 유언을 들었다. 나는 증인 김길동이고 또 이 녹음을 하는 곳에 함께 내가 증인으로 와서 함께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증인이 같이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녹음으로 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또 쉽게 이제 녹음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또 음질이 손상될까봐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유언자가 증인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이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언자가 지금 내가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일단 이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증인이 함께 참여한 증인이 거기에 같이 가서 듣고 그 내용을 이제 일치함을 보고 함께 유언자와 증인이 거기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그 자기 성함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 날인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명 날인된 이 공정 증서가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은 들지만은 그러나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이제 공증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정확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고 비용이 좀 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유언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다.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유언자는 작성한 자필 유언장을 이제 증인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음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이 이제 같이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연월일, 성명,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거나 또는 기명 날인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이 비밀 그 증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의 그 확정 일자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로서 잘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구수증서에 의한 그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언자가 있고 이제 증인이 있는데, 자, 유언자가 이제 유언을 하기에 정신이 아주 또렷할 때 유언 내용을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대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독을 하면은 유언자가
맞습니다.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거기에다가 성명을 쓰고 주소 또 연월일을 쓴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증인 두 사람이 한 분은 대피를 하고 또 한 분은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 경우에도 구수증서가 끝난 다음에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검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우리가 유언 방식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5가지 방식 중에 차필 증서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먼저 증인 결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나 그 직계 혈족 이런 분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어느 그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끝나고 상담을 좀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 자기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남기고 싶은데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증인이 사촌이 있는데 사촌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른 곳에 기증을 하고 싶어서 사촌이 좀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알아봤더니만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또 자녀들도 없고 배우자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그 사촌들과 같이 그 증인으로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언 또 이어서 이제 상속을 생각하면은 상속 같은 것들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혈연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친자녀인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사이가 복잡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 자식은 내 친자다. 또 이 자식은 내 친자가 아니다. 그런 가족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후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속자가 어린 경우에 이제 피상속자가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또 미성년 후견 감독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산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것 외에도 또 유증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지만은 내가 평소에 상당히 신세를 많이 입었던 분, 고마운 분에게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그런 유증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해서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뭐 장학재단이나 그런 곳에 이제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그 유언 대용 신탁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그 상속 분할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마라. 특히 이제 산소라든지 또 자녀들이 공동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상속 분할 뭐 금지 또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유언의 집행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유언 집행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언 집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이제 사망 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증여는 이제 그 살아 계실 때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이렇게 증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증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전 중에 증여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지만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거고, 유증인데 유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유언자가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갖다가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특히 그 증인에 대한 얘기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차필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나머지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존경받는 멋진 유언을 하나 소개를 하고 유언 쪽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많은 그 멋진 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점차 최근에 와서는 많은 재산을 또 병원이나 또 학교 또 그 공공기관에 많이 기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좋은 유언을 남긴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유일한 박사에 대한 유언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일한 박사는 그 유한양행 설립자였는데 1894년에서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그 재산이 이제 유한양행을 설립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산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봤더니만 이분이 참 좋은 교육자였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였다, 이런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이분의 그 재산을 그 정리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소유한 그 소유 주식의 대부분 약 99% 이상을 유한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유한재단에 기증을 해서 이 그 장학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 교육에 이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손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불을 준다, 이렇게 됐고요. 1만 불이니까 뭐 이렇게 1,3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으로 준다 했고, 딸에게는 그 남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 재산도 굉장히 이제 적은 재산으로 어머니를 모셔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보냈으니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멋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잘 따라서 또 열심히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유언이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 멋진 유언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 이어서 그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보면은 민법 제1000조에서 1064조에 있는데 민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그 상속제도의 역사를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 상속의 절차 있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그 상속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이렇게 성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자 상속, 장자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이 부분을 좀 더 법적으로 이렇게 상속 제도를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처음 이제 이게 상속의 분배를 할 때는 우선 이제 장남이 1.5 이제 비율입니다. 서로 자녀들 사이에, 배우자들 사이에 나누는 그 비율이 장남이 1.5, 차남이 1.0, 배우자는 0.5, 또 출가한 여자분은 0.25, 또 출가하지 않은 여자 자녀는 0.5, 이런 비율로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부분적으로 이제 보완이 되었어요. 1979년에 보완이 되어서 이때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그 비율을 0.5에서 1.5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 자녀에 대해서도 비율을 0.5에서 1.0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1년에 가서 다시 그 배우자에 대한 비율을 1.5로 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비율을 그 장남이나 차남 구분 없고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다 1의 비율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상속의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은 1, 이런 비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05년도에 기여분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장남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또 대부분 이제 장남들이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그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자녀들이 직장을 따라서 이제 도시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장남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나누는 비율도 이제 1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그 비율로 상속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아들에게, 어떤 때는 차남에게, 어떤 때는 큰 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또 그 부모님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분을 좀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기여분 제도를 추가를 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재산을 더 나눠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에 보완된 부분, 그리고 1991년에 이제 시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할 때 상속분, 분의 이제 종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은 이제 우선은 이제 크게는 지정 상속분이 있고 법적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둔 대로 이제 상속을 하는 것을 이제 지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적 상속분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한 기여분이라든지 또 뒤쪽에 한번 설명할 유류분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이제 맞게 지정 상속분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법정 상속분은 뭐냐 하면은 유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정 상속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규정한 대로 또 이 상속분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정 상속의 순위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 또 뭐 배우자, 자녀,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데 누구가 상속의 1순위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1순위는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요. 만약에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없다. 그러면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하게 되고, 자, 다음은 예를 들면은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제 배우자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순위는 뭐냐 하면은 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4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 직계 비속이 있다 또는 그런 경우에는 2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재산이 7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아들 비율이 1, 딸 비율이 1, 배우자의 비율이 1.5입니다. 그래서 토탈 3.5의 비율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아들은 3.5분의 1, 딸도 3.5분의 1, 배우자는 3.5분의 1.5의 비율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7억이라고 하면은 아들은 7억 곱하기 3.5분의 1, 그래서 2억을 받게 되고, 딸은 7억 곱하기 3.5분의 1, 또 2억을 받게 되고, 배우자는 7억 곱하기 3.5분의 1.5,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습상속 기여분 또 유류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1순위가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녀 중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결격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제 또 아들이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습 상속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여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여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류분은 뭐냐 하면은 요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딸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싶고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언장에 쓸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는 약간의 거기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 우리가 아들과 딸에게 법정 상속분 2억씩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유언장 같은 것을 써서 상속을 할 때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씩은 줘라. 그러니까 본래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보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도 이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대습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기여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속을 할 때 자녀들 사이에 이 마찰이 없도록,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우리가 남겨놓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재산을 잘 나누어 주면은 자녀들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서로 재판을 한다거나 서로 다투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이제 잘 따를 수가 있겠죠. 자,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류분은 그 유언을 받는 그 상속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은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자, 이 경우가 이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비율이 예를 들면은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직계 존속이나 그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이 그 유류분을 3분의 1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특별 수익자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서 특정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공동 상속인 간에 이렇게 형평성을 감안하여 먼저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자녀에게 생전에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사는데 뭐 2억 원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녀는 도와주지 않고 한 자녀에게만 도와주면은 그 다른 자녀들은 좀 그 균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그 증여금에 대해서 아파트 살 때 도와준 돈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나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살 때 도와준 2억은 지금 이제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합해서 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상속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는 아주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부채에 대해서 아주 그 디지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상속 그 개시를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속인들이 이제 사망 신고를 그 주민센터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보험 또 기타 수입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수법으로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상속 그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속 승인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상속 순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속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부채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과 부채를 동시에, 그러니까 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을 받을 거냐 아닐까,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부채를, 재산과 부채를 다 이렇게 받는 것을 단순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 상속 포기가 있어요. 이것은 재산과 또 부채를 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 그 상속 순위자에게 또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 제도가 있어요. 한정 승인 제도는 그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이렇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만큼 부채도 같이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고 거기까지만 이제 그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많은 분들은 이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